한미 간의 신뢰성 제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동맹의 어쨌든 일정 부담 분담 역할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만 미국을 바라보니 미국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닌가. 오늘 모신 분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의 저자시고요. 펜타곤 출입 기자로 활동하셨던 김동현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진짜 이 쓰신 책인데 좌파는 불신하고 우파는 과신하는 미국의 참모습은 뭔가? 네, 미국의 본심에 대해서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펜타곤 출입이면 펜타곤이면 국방부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떤 취재를 주로 하셨나요? 이제 일단은 저는 4년간 이제 미국 연방정부 소속인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방송이죠. 그래서 이제 국영방송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담당이었는데, 그러니까 펜타곤 관련해서 이제 한반도 관련 한미 동맹, 뭐 영내 문제, 군사 문제 관련된 게 이제 주된 이제 기사기는 했지만, 다만 이제 워싱턴 D.C.의 이제 국방부의 셈법이 한반도에서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 양상으로 나가다 보니 취재 과정에서 좀 더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영내 문제에 관련된 이제 펜타곤의 셈법, 특히 대중국 경쟁과 관련된 이제 펜타곤 셈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자, 일단 사실 미국이 그동안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는데 트럼프 때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면서 우리 한미 방위 주둔금 관련해서도 우리 분담금을 늘린다 뭐 이유도 그렇고요. 나토와 관련해서도 하여튼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돼가면서 지금 이 분담금에 대한 문제들 우리도 이미 태스크포스 팀 해가지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뭔가 어떻게 결정을 질 것이냐 막 회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국의 입장, 이 분담금과 관련한. 네, 사실은 이거 뭐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게 미국의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를 많이 비교해서 이제 바이든은 좀 그래도 동맹을 좀 안심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과거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처럼 우리한테 돈을 뜯어낼 것이다. 약간 이런 담론 중심으로 좀 많이 한국 언론에서 부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변하지 않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네. 결국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는 비용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핵심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향후 이제 20년, 30년간의 핵심 주제어가 될 것이 부담 분담이라는 용어입니다. burden sharing이라고 하죠. 근데 그 부담 분담의 한 형태로 주둔비 비용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만큼 딱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동맹의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할은 확대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반도체 공급망 재평이나 뭐 다른 형태의 기여가 될 수 있는 거지 비용만 가지고 봐서는 특히 좁은 의미에서 미군의 주둔 비용만 가지고 이제 미국의 태도가 이제 급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성급한 게 있고요. 결국은 문제는 바이든이 되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든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동맹의 어쨌든 일정 부담 분담 역할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해당 국가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북한의 뭔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있는 거지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건 뭐 나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본심은 뭔가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동맹이라는 게 사실 뭐 우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국익을 따라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분명히 미국의 국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관점에서. 왜냐하면 최전선 기지고 한국이라는 어떤 든든한 동맹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현상이 되면서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어쩌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포퓰리즘에 입각한 대통령이 나왔어요. 네.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정책 방향을 했을 때는 아무리 포퓰리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엘리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뭐 국방부가 됐든 국무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근데 사상 처음으로 이제 정말로 그 미국의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이제 대통령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미국 사람들은 사실 한국보다 어쨌든 세계 정세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유권자들은요. 아, 그래요? 그게 결국 미국 엘리트들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야? 라는 걸 굉장히 따지게 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걸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 전쟁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연하죠.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주한미군은 필요하지만 당장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지켜줘야 돼? 라는 마인드가 더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에 당장 미국 대통령 재선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을 생각하는 건 미국의 엘리트층이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필리핀의 한때 필리핀도 혈맹이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을 했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당연히 필리핀도 남중국해의 그 교두보에 있는 섬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미군을 주둔시켰어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그 포퓰리즘의 일가 필리핀에도 그 반미 감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철수시켰고 지금에 대해서 필리핀도 미국도 다 뼈아프게 느끼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더라면 라는 이런 셈법이 있고 뭐 미국의 본심도 당연히 필리핀에 미군을 주둔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 필리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미국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미군을 빼면은 다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미국 엘리트는 지금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국 국정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든. 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국내의 시각이 더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는 반드시 미국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 따라 반영되지 않고 설사 미국이 국익에 반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군 철수 한반도에서 이런 것도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되게 재밌는 이제 미군 관계자를 많이 취재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아시죠? 네. 최초의 흑인 대장으로서 이제 주한미군 주둔했고 또 이제 화염과 분노 시대, 그 한창 그 신경전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으며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죠.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이거는 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미국의 유권자의 마음은 점점 동맹이 미국에만 의지하고 올라타려고만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국방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거 한국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셈법은 한국 방어에 대해서는 미국이 도와주지만 한국이 국력이 그만큼 큰 만큼 이제 전적인 책임은 한국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게 북한의 핵이잖아요. 그 핵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아니 이건 서로가 망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그 우리 안보 정책으로는 우리도 핵을 갖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걸 뭐 결사 반대하겠죠. 미국의 본심, 우리가 정말로 그 그네들의 어떤 돈이나 이런 분담금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면에서 점점 줄여나가고 한국의 힘이 그러니까 한국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핵과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국내의 어떤 유권자, 우리 한국의 유권자들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미국은 절대 수용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민간 차원에서 소수긴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놀랐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민간 차원이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나 현직 관리는 여전히 엘리트층은 반대를 하죠.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전문가들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 핵무장 못할 거 뭐 있냐. 오히려 동맹국이 핵무장하면 좋지. 중국도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 그네 나라들이 다 핵무장 늘리고 있는데 근데 이 주장이 좀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은 한국이 좋아서 핵무장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을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에는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핵 예산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이게 미국이 한 5천 개 정도의 핵이 있는데 뭐 핵을 늘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핵도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부품을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 계속 현대화를 해야 돼요. 냉전 시대부터 쌓아놨던 게 핵이라고 고장이 안 나는 법도 없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만약에 핵을 만들었다 쳐요. 그러면 근데 이제는 적도 이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막는 방호시설. 얘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핵으로 우리가 보호해줄게. 핵우산이죠. 그러면서 자기네 유권자의 돈을 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만은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건 미국적인 관점에서는 그래?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한다고? 그러면 좋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협박용으로 주한미군을 뺀다는 거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 이제 민간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한국 핵무장 시키고 우리는 떠나. 왜 굳이 우리가 한국 문제에까지 관여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 이런 생각도 있죠. 한국을 핵무장 시켜서 북한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지금 한 400 북방부인 공식 추산입니다. 핵무기가 4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장 많고 한 6천 개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5천 개 가까이. 그리고 중국이 400개예요.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핵 수치를 언급하면서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2035년에 중국의 핵무기가 1,000개를 돌파한다. 1,400개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담이 경감이 되지. 이런 단기간적인 그러니까 미국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있지. 절대로 뭐 한국에게 이제 핵 자주권을 인정해주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거를 이제 옹호하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민간 차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 변곡점이 사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어떤 변곡점인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미 간의 신뢰성 제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은 제가 이렇게 재밌는 논문을 하나 봤어요. 이게 일본 고베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인데 미국에서 상당히 인용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 핵무장 여론이 얼마 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60%를 넘어가요. 네. 지지라는. 그건 뭐냐면은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다 핵 무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인 교수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시계열로 연합뉴스에서 하는 그 통계를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보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첫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을 때의 수치나 그 전 수치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의 명분은 우리가 북한의 핵 공포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지만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거죠. 한국이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결국 핵무장을 가지고 일본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의회 내에서 일본의 로비력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본 자체도 이제 핵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핵 피폭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긴 그 우리 전에 그 이희소 박사 그 모델로 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보면은 결국 그 핵은 일본을 향해서 사용하게 됐죠. 진짜 그러게 일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근데 미국 정부는 그리고 우리가 핵 개발할 때도 이렇게 막았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미국 정부도 단호한 거죠. 한국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네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부분이 있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펜타곤 출입기자였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미국 정부의 생각과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보수 여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핵무장을 할 각오나 의지가 정말 있는가? 그치. 국내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때 살벌했던 분위기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동해 쪽으로 발사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일본은 이미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로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해서 도쿄를 공습할 수 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단거리 미사일 계속 쏘는 상황에서 일본 조야와 현역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가령 워싱턴 DC에 방문한 이제 고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방위 대강이라고 그 방위 백서를 이제 작성하는 주도하는 인물인데 오노데라 의원이라고 그분은 대놓고 트럼프가 미국을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안 되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할 거라고 하면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때가 아베와 트럼프가 굉장히 훈훈했던 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우려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조차도 1960년대부터 자민당을 중심으로 핵무장 여론이 일어났어요. 뭐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그 도쿄 도지사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본 핵무장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는 게 정말 진지한 것인가가 아니라 일본은 그 핵무장이 왜 일어났냐면은 중국이 처음으로 1960년대에 핵실험을 성공해요. 네. 그러면서 일본은 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굉장히 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무장 여론이 일어났죠. 과연 미국이 이제 중국이 핵을 가졌는데 일본한테 핵을 쏠 경우 미국이 지켜줄 것인가? 이런 게 일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그걸 현명하게 움직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핵무장 여론을 오히려 이용해서 니네 우리 핵무장 할 수 있어? 하면서 뭘 얻어냈냐면은 그 당시 오키나와가 미군 점령지였어요. 미군 네. 통치였어. 핵무장 할 거야 하면서 그러면 반대급부를 줘 하면서 오키나와 반환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의 이제 평화 이제 일본은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 원자력 기술 주는 것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근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정을 좀 맺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핵무장 여론에서 당연히 감성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주장해서 뭘 받아낼 것인가 여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진지함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핵 재처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재처리 시설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먼저 재처리 시설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이 의견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때 어쨌든 핵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에 일본보다 좀 더 과도한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우리를 정부에서. 못 믿는 거군요. 못 믿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나토식 핵 공유제 그것이 정말로 북한에서 정말로 핵을 사용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 보호해주는 정말 탄탄한 안전판이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 자랑 같지만 그 핵공유제 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미 국방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사령부라고 하죠. 핵무기 투사를 관장하는 사령부의 실무급 장교들, 영관급 장교들이 되게 재밌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제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게 미국 현역 관리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한국과 일본의 핵공유제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현하는 보고였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인용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여당에서 지금의 여당이죠. 그때는 야당이었는데 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부터 해가지고 주장이 나왔고 이제 강경화 장관은 거기에서 이제 반대하는 거 나왔는데 이후에 이게 한국 대권 후보들 중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나 뭐 홍준표 의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는 핵공유제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바꿨죠. 그런 게 어쨌든 공약 상황이 됐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걸 가서 이제 진짜로 좀 더 높은 실무장교가 아니라 고위장교들한테 물어보니 첫째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부담 분담 관점에서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제 핵공유제라는 게 결국 이제 나토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5개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 전쟁 유사시가 됐을 경우에 이 나라들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국가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양쪽에 서로 동의해야지만 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잖아요. NPT 체제를 이제 탈퇴하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핵무기라는 거는 결국 그 전술핵 폭탄이죠. 유럽에 있지만 그 관리를 누가 하냐 하면은 미국이 합니다. 네. 그건 미국 유권자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실 그렇게 핵 공유제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어차피 우리 돈을 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우리가 만들고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들 돈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에도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여러 나라들이 관리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 관리가 실제로 의회에서도 1970년대인가 핵 공유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안전키 같은 게 분실됐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핵 공유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아시아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왜 그러면 유럽은 가능하고 아시아는 가능하지 않냐? 유럽은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있어요. 네. 하나의 공격은 모든 사람의 공격을 간주하고 더군다나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보조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아에는 나토 방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핵 공유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과의 전장 환경이 다른 게 유럽에 있는 핵 공유제 나라들은 다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후방 국가죠. 뭐 튀르키예, 뭐 독일, 네덜란드 다 이제 전방에서 폴란드에 있진 않아요. 있는데 중국과의 북한과의 거리를 봤을 때 전술핵폭탄을 설사 한반도가 아니라 괌에 넣는다고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북한은 이제 괌 포위 사격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디다 전술핵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미국의 고민이 그런 한국의 정치 셈법에서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만 미국을 바라보니 미국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 그런 거거든요. 먼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 핵을 북에서 썼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응징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바로 러시아, 중국 다 연결이 되니까 세계적인 어떤 전쟁으로 확전되는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이미 한국이 쓰러졌는데 피해를 상당히 크게 봤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사용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 국방부는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대해서 전략사령관이 의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완전한 핵 적성국과 경쟁하는 시대에 놓였다. 소련만이 아니라 이제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중국과 그다음 기타 이제 북한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란도 이제 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숫자가 이 5천 개가 그러니까 핵은 한 번 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방부의 관점에서는 한 번 쏘고 2차, 3차 핵 공격이라고 하죠. 결국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 이 핵무기 숫자량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건데 조국적인 승리를 억제력 차원에서도. 근데 이거 보안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북한은 아직 40개 안팎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러시아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돼. 우리 지금 핵 예산 늘려야 돼. 이거 굉장히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의회 발표하고 나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지금까지 비밀리에 했던 훈련인데 전략 억제력 모의 훈련이라고 핵 훈련을 합니다. 네. 그걸 공개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 핵적성국이 아니라 한 핵적성국이 뭐 핵 협박을 하거나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를 억제하면서 핵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핵 보유국들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수의 핵 보유국과의 경쟁을 이제 미국도 신경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의 시각, 그러니까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국도 그냥 스스로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미국의 그 짐을 좀 분담해 나가는 것을 민간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민간에서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직 이게 그 대세는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런 시각도 네, 있다는 거. 네, 네. 그렇죠. 하여튼 한국 입장에서도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서로가 확실하게 죽게 되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데 이게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건데
하여튼 미국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위협이 아니라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한 5천 개 정도 핵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여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핵우산을 확실히 지켜줄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억제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북한 같은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핵을 쏘게 되면은 핵 공격을 하는 이제 불량 국가의 첫 사례를 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북한과 관련해서 있을 때는 김씨 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그 정권 멸망이라는 걸 사실상 핵 보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이 만약에 약속을 뒤집게 된다면은 그건 단순히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 나토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약속은 어쨌든 최고 수위의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